다음 우리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희입니다. 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조금 답변을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일방 복원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 측과의 협의라든가 다른 어떤 조치나 보장책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무회의 결의를 통해서 복원을 하는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그 지금 개인의 의견이십니까? 아니면은 이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제가 장관이 되면 정부 입장이 되는데 아직은 후보자 개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 보면 이 9.19의 효력 정지는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 이제 완전 파기를 선언했고요. 역순으로 되돌리자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10년 후 통일이라는 그 대담집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 열심히 읽고서 제가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분단 질서 속에서 기득권자가 분단 상황이 변하면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방해하다 보니 우리가 화해와 협력으로 가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상당히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주로 이제 국내적으로 우리 국내 그런 기득권을 말씀하신 거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김씨 일가야말로 분단을 통해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기득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관계에서는 적대적 공생 관계로 존재했던 때가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북을 남이 이용하고 남을 북이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강조합니다마는 남북 기본 합의서 체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흡수 통일론을 폐기했고 반공 통일론을 폐기한 셈입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이제 형식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담보되지 않은 측면이 시기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제가 34년간 유지되어 온 기본 합의서 체제를 다시 새 출발 신발끈을 다시 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득권 분단 상황이 변하면 기득권을 잃을까봐 지금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거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씨 일가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런 제 생각에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시는지? 어떤 권력자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하는 것이 인류 보편의 그런 경험 아닌가요? 예, 저와 똑같이 생각하신다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여야 합의로 채택된 북한 인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인권법의 핵심 이행 기구가 바로 북한 인권재단인데요. 지금 9년째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작년까지 14차례 국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단이 수행해야 할 북한 인권 실태 조사나 정책 개발 업무는 뭐 반쪽짜리로 전락한 상황인 거 잘 아시고요. 후보자께서는 국민적 공감대라는 원론적 답변만 지금 하고 계신데 아까도 대북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특히 그 남남 협력, 우리가 하나된 대북 정책 이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 인권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현재 교차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단순히 의례적인 공문 발송을 넘어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단 출범을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행동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북한 인권을 북에 대한 북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의 핵심은 생존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 루스벨트 대통령도 4대 자유를 얘기할 때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인도적 지원과 병행돼서 인권 증진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볼 것인가.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추진해서 북한 인권 재단을 만든다 그러면 북한 인권 업무가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북한 인권 재단 출범 자체를 안 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께서 만약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장관을 임명되신다 그러면 계시는 동안 꼭 북한 인권 재단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또 하나는 그 2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냉전이 잔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온 시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틈타 북한은 신북방 삼각관계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냉전 시대와 유사한 군사협력 관계로 끌어들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스라엘에서 이란 공격 등 상상하지 못했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무엇보다 안보를 중시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해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 메모를 하다가 놓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거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상상하지 못했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안보 태세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결국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꼭 이 말씀하는 논리와 현실은 좀 비례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